첫 문장부터 심장을 두드리는 소식이 터졌는데요. 지강호가 본 스토커의 차에서 떨어진 휴대폰에 고성의 이름으로 저장된 부재중 전화가 남아있더라고요. 지강호가 그 사실을 전하려고 망설이는 사이 지은호는 동생의 떨린 눈빛만 보고도 상황이 보였는데요. 지은호는 서둘러 지강호를 앉혀놓고 강호야, 오늘은 급한 말은 내가 먼저 할게라고 했습니다. 지강호는 어눌하게 누나, 나 괜히 오버한 거 아니지? 라고 묻는데 지은호는 잘했어. 내가 아니었으면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었을 거야 라고 달랬습니다. 지은호는 어른스럽게 말했지만 마음 한켠에선 의문이 커졌습니다. 스토커의 휴대폰에 왜 고성희의 이름이 찍혀 있는지, 단순한 스팸 전화인지, 아니면 뒤엉킨 이들의 관계 사이에 또 다른 실마리가 있는지 헤아려 본 거죠. 박영란은 지환이 스토커를 제압하고 경찰에 넘기는 걸 바로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사람들 앞에선 담담한 척했지만 지환의 손등에 남은 칼자국을 보고는 속이 무너졌습니다. 지환이 괜찮아, 영라야. 내가 더 조심할게라고 말하는데 가볍게 웃는 목소리와 달리 어딘가 단단했죠. 박영란은 그 단단함을 믿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지환을 위험에 더 깊이 끌어들이는 건 아닌지 미묘한 죄책감 사이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박진석은 집무실에서 두 사람을 불러 영라가 너를 신뢰하더라. 그래서 나도 신뢰해보려고 한다라고 했고 지환에게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를 공식 제안했는데요. 지환이 운전은 할게요. 근데 보디가드는 조건이 있어요. 제 이름으로 계약하시고 제 방식대로 움직이게 해주세요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말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기 페이스를 느끼고 흥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좋다. 대신 내가 책임을 늘 등에 지고 다니는 거다라고 했고요. 이 와중에 고성희는 조용히 움직였는데요. 체포된 스토커가 재벌 3세라는 기사를 퍼뜨리며 영라에게 애인이 있다는 루머를 덮어버리는 프레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소문은 더 큰 소문으로 덮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라고 말하는 고성희의 입꼬리는 단단히 걸려 있었는데 우진은 그 표정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우진은 엄마, 이런 방식은 부작용이 커요. 결국 영라 누나가 또다시 댓글에 불쏘시개가 되잖아요 라고 했고 고성희는 지켜야 할 건 하나야. 우리 집안, 그리고 내 상태라고 잘랐습니다. 우진은 피곤한 미소를 띄우며 엄마가 진짜 지키고 싶은 건 내가 아니라 권력이잖아요 라고 낮게 말했는데요. 그 말이 방안을 한참 떠돌더라고요. 우진의 병세는 겉으로 보기엔 잠잠했는데요. 의사는 간이식 준비를 계속하자고 했습니다. 고성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성재는 회사에 마음이 없었고 우진이는 시간을 벌어야 했다라는 계산이 너무 정확해서 그 정확함이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박성재는 이 모든 흐름을 옆에서 보고만 있지 않았는데요. 성재는 박진석을 찾아가 아버지, 내가 회사에 관여하지 않았던 건 맞는데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박진석이 그럼 보여줘. 내가 뭘 아는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하자 성재는 단숨에 몇 가지 현안의 구조를 짚어냈습니다. 지금은 실적보다 신용이야. 협력사 결제 신뢰가 흔들리면 1년 뒤에 우리가 내는 값이 몇 배로 불어나.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떠나는 성재의 등을 보며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혁은 카페 마지막 날 연탄빵 이야기가 은호의 입에서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들킨 사람처럼 멈췄는데요. 지은호가 그 빵 선배가 놓고 가신 거죠? 라고 부드럽게 묻었고 지혁은 그냥 저녁 거르고 일하시길래요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요. 덕분에 덜 아팠어요 라고 말하자 지혁의 어깨가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그 어깨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지은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 조심하라는 말, 그건 선배가 저를 신경 쓰신다는 말이었죠? 라는 질문이 혀끝을 맴돌았는데요. 지은호는 차마 그 말을 내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말은 들키는 순간 되돌리기 어려운 마음을 인정하는 일이니까요. 이수빈은 성재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그를 대하는 눈빛이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금수저라는 단어 하나로 이 남자를 쉽게 정리했는데요. 이제는 그 단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공백들이 보이는 겁니다. 수빈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려고 했습니다. 맞아, 난 여유로운 삶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아무 감정도 없이 사람을 선택하는 건 못하겠네. 수빈은 성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날 얘기, 여기서 멈추지 말자. 성재는 답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나도 멈출 생각 없어. 두 사람의 대화는 깔끔했는데요. 깔끔함 속에 오래 끓어온 목마름 같은 게 들어있었습니다. 한편 지강호는 혼자 고민을 깊게 했습니다. 스토커의 휴대폰에 찍힌 부재중 전화 기록을 경찰에 넘기는 게 맞는지, 아니면 먼저 누나에게 더 확실히 상의해야 하는지요. 지강호는 예전처럼 객기만 부리는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강호는 이지환을 찾아갔습니다. 둘은 결이 다르지만 하나만큼은 같았는데요.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 지강호가 형, 나 이번에 좀 제대로 공조해보자. 어때? 라고 꺼냈고 지환은 간단히 좋지. 근데 너 내 누나 알면 난리 난다. 라고 웃었습니다. 지강호는 웃으면서도 단단히 말했죠. 그래서 형이 필요해. 이지혁은 집에 돌아와 이상철이 보낸 돈을 다시 송금해버렸습니다. 아버지 돈 아니어도 나 이래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상철은 그럼 내가 보내온 성의는 내가 다시 돌려준다. 서로 사과는 하지 말자라며 고집을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닮았는데요. 닮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다 보니 더 자주 부딪혔습니다. 김다정은 자신이 사이에 끼어드는 순간 오히려 둘의 미세한 화해의 끈을 끊을 수 있다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조용히 밥상을 차려두고 말없이 물러났습니다. 그 침묵은 오래된 가족의 방법이었고 때로는 그 침묵 덕분에 서로가 돌아볼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 무렵 지은호는 한밤중 지혁이 자신의 어깨에 잠깐 기대 잠든 일을 떠올렸습니다. 지혁이 깨어나 제가 좀 민폐였죠? 라고 묻자 지은호는 농담처럼 아팠던 사람이라 잠시 어깨 빌려드렸어요 라고 웃었습니다. 둘 사이가 망가지지 않게 길을 찾는 말투였는데요. 그 말투 속에 작은 고백이 숨겨져 있었죠. 지혁은 마음이 여전히 꾸물거렸습니다. 지금 고백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비혼주의자라는 자신의 선언이 사실은 상처를 가리는 방패였다는 사실도 어렴풋이 느껴졌고요. 그래서 지혁은 이번엔 다르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행동부터 바꾸자고요. 지혁은 다음 날 은호의 이삿짐을 조용히 도왔습니다. 나 대신 내가 집에 들어와라라고 말하던 은호의 농담 반 진담 반을 떠올리며 지혁은 진작 해야 했던 일을 하나씩 챙겼습니다. 고성이는 우진과 독대했습니다. 내일 출국 이야기 다시 하자라고 운을 떼자 우진은 엄마, 제가 떠나면 엄마는 잠깐 조용해질지 몰라도 제가 없는 빈자리가 더 큰 소문을 낳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그래. 그럼 일주일만 미루자. 대신 조건이 있어. 병원 검사는 일정대로 다 받아라고 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엔 묘한 체념과 애틋함이 같이 있었어요. 우진은 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 나 솔직히 좀 무서워. 근데 도망치고 싶진 않아. 지혁은 답장을 짧게 보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이번엔 도망 말자. 두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쪽을 바라보는 느낌을 확인했는데요. 그 방향 끝에는 지은호가 있었고 박영나가 있었고 각자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찾아왔습니다. 경찰은 스토커의 배경을 확인했는데요. 언론에 나온 재벌 3세 프레임과 달리 실제로는 파산 직전의 가족사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지환은 그럼 저 루머는 누가 흘렸지라는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지강호가 조심스레 형 혹시 이 번호 좀 봐줄래? 라며 부재중 전화 스크린샷을 내밀었습니다. 지환은 번호를 보고 표정이 굳었는데요. 이건 함부로 넘기면 다친다. 그 말은 경고 같았지만 동시에 결심을 촉구하는 신호였어요. 지환은 즉시 박진석에게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박진석은 말없이 서류를 덮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번 건 내가 직접 정리한다라고 했습니다. 고성희의 방으로 돌아간 박진석은 오랜만에 낯선 사람을 대하듯 차갑게 말했죠. 내 집안을 지키는 방식이 왜 늘 같지? 그거부터 바꿔보자. 고성희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는데 표정 뒤로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뜻밖에도 이수빈에게서 터졌습니다. 수빈은 우연히 카페 폐업 정리를 돕다가 은호가 남긴 메모 뭉치를 보게 됐습니다. 연탄빵, 이사, 강호, 엄마 정순이, 그리고 지혁에게 했어야 했던 말이라는 제목의 작은 쪽지요. 수빈은 그 쪽지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엔 널 좋아한다는 말, 일처럼 말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수빈은 가슴 한쪽이 따끔했지만
그 감정이 질투인지 안도인지 곧바로 이름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수빈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나는 성재 쪽으로 서서히 기울고 있구나. 그래서 수빈은 그 쪽지를 접어봉투에 넣고 다음날 은호에게 조용히 건넸습니다. 이건 언니가 다시 갖고 있어야 하더라. 은호는 잠깐 멍하니 서 있다가 수빈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수빈아. 그 포옹엔 서로의 방향이 같아지는 어른스러움이 들어있었습니다.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가족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상철이 너 집 나가면 안 되겠냐라고 툭 던진 말에 지혁은 처음으로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나가라는 말은 사랑의 반대는 아니겠죠. 근데 그 말 들을 때마다 제가 아직도 아버지한테 합격점을 못 받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게 힘들었어요. 이상철은 말이 없었는데요. 그 침묵이 이번엔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나도 합격점 같은 걸 마음속에 들고 있었나 보다. 이상철은 처음으로 자신의 고집을 낮추며 이렇게 덧붙였죠. 나도 내가 무섭지 않은 어른이었으면 좋겠다. 지혁은 그 말을 듣고 시야가 또렷해졌습니다. 이제는 고백을 못할 이유가 아니라 고백을 해야 할 이유가 더 많아졌습니다. 지혁은 그 길로 지은호를 찾아갔습니다. 말보다 먼저 행동을 선택하려고 지혁은 먼저 사과했습니다. 질투했어요. 그래서 말이 험했어요. 미안합니다. 지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저도 숨었어요. 제 진심을 일처럼 말하는 게 싫어서요. 둘은 잠깐 말이 없었지만 이번엔 그 침묵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지혁이 조심스럽게 저 꾸물거리는 타입이긴 한데요. 그래도 한 발 내밀어도 될까요? 라고 묻자 지은호는 가볍게 장난을 섞어 한 발만요. 두 발이면 더 좋죠라고 답했습니다. 그 농담은 가볍지만 그 뒤에 서 있는 마음은 아주 오래 준비된 듯 했어요. 한편 우진은 병원에서 혼자 창밖을 보다가 문득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에 엄마 이름 위로 손가락이 머뭇거렸는데요. 그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박영라였습니다. 오늘 제 그림 앞에서 잠깐 서 있었죠? 고마워요. 우진은 짧게 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잘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그림 앞에선 서 있을 수 있더라고요. 두 사람의 대화는 묘하게 틈이 맞았습니다. 우진은 그 틈에 바람이 드나드는 느낌을 처음으로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곧이어 고성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내일 검사 있다. 잊지 마. 우진은 알아요, 엄마. 근데 저도 내일 저 나름의 검사 하나는 해볼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 국면에서 지화는 스토커 사건의 뒷줄기를 더듬다가 낯선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익명 제보 여론 조작 정황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거기엔 기사 유통 경로와 댓글 작업 계획표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지화는 그 문서의 끝에 적힌 이니셜을 보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니셜은 G, S, H 였습니다. 지화는 곧장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이 일은 집안에서 정리하셔야 해요. 경찰보다 빠르게요. 그 말은 충성의 언어였지만 동시에 경고의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박진석은 잠시 침묵한 뒤 단호하게 고맙다. 오늘 밤 내가 직접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이날 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결심이 싹 텄습니다. 지혁은 다음날 아침 연탄빵 대신 따끈한 미숫가루를 준비해 지은호에게 건네기로 했고요. 저 이제 말만 하지 않을게요라는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이 오기 전에 먼저 한 문장을 연습했습니다. 선배가 제 편이라는 걸 저도 제 편이라는 걸로 돌려드릴게요. 박성재는 수빈에게 나 이번엔 회사 안에서 싸워볼 생각이야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수빈은 그럼 나도 내 옆에서 같이 배울래라고 답했습니다. 우진은 병원 검사실 앞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자기 삶의 주어를 바꾸는 연습을 했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다라고요. 고성희는 한밤중에도 전화를 놓지 않았는데요. 그 전화의 끝에서 처음으로 미세한 떨림이 들렸습니다. 내가 틀렸을까? 라는 아주 조그만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열린 순간 판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음 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작은 반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토커가 풀려나오자마자 찾은 장소가 박영라의 집도 전시회장도 아니고 박진석의 회사 로비였던 겁니다. 그는 나도 이용당했어요 라는 말을 남기며 자신이 받은 지시 메시지를 경찰 앞에서 공개했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말투가 박힌 짧은 문장이 찍혀 있었는데요. 오늘 밤, 내가 싫어하는 방식 말고 정정당당하게 보자. 과거 박성재가 보냈던 그 문장과 닮아 있었지만 맞춤법과 이모티콘의 습관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 차이에서 지환은, 지강호는, 그리고 박진석은 같은 방향의 결론을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가족의 언어를 흉내내며 가족의 틈을 넓히고 있었던 거죠.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데요. 지혁과 지은호의 고백은 이제 말의 문턱을 넘어 행동의 자리로 옮겨갈 예정이고, 박성재와 이수빈의 관계는 우리라는 단어의 무게를 시험대에 올릴 겁니다. 우진은 자신의 몸과 마음, 두 검사를 통과할 준비를 하게 될 거고요. 고성희는 처음으로 지키는 방식의 전환을 선택할지, 아니면 더 단단히 쥐고 있던 걸 놓치지 않으려 할지 갈림길에 설 텐데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번엔 누구도 예전처럼 쉽게 도망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서로의 마음이 서로를 향해 조금씩 움직였고, 그 움직임이 만들어낸 작은 용기들이 이제야 같은 쪽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다음 장면에서 누가 먼저 그 용기를 말로 꺼내 보일지, 그 한 문장이 이 모든 사람들의 계절을 바꾸게 될지, 이제 진짜로 궁금해지는 타이밍이 찾아왔습니다.